써니씨, 기획팀에서 추가된 화면들 스토리보드랑 플로우 차트 보내놨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까지는 레퍼런스 좀 찾아보고 내일부터 디자인 작업 진행해 주세요. 작업 다 끝나면 바로 프로토타입 준비해서 디자인 QA 진행할 거니까 프로토타입 제작 일정 디테일하게 잡아서 내일까지 전달해 주세요. 잠깐!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시겠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 진짜 실무에서 사용되는 UX 용어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이제 출근 겁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디블리셔 써니입니다. 저 또한 신입 시절에 눕기라는 단어조차 알아듣지 못했던 1인이거든요. 출근 일주일 차에 과장님께서 눕기 좀 따서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눕기가 뭔지 몰랐고 그렇다고 물어보는 건 또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입분들의 그 말 못할 고충의 시간을 너무 이해합니다.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기획자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실무 용어들이니까 꼭 숙지하셔서 실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은 웹사이트나 앱 화면에 디자인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화면 레이아웃이에요. 별다르게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화면에서 필요한 로고나 버튼의 위치, 텍스트 박스 등의 필요 요소들을 간단한 선이랑 도형들로 표현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은 기획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보드예요. 스토리보드는 디자이너랑 개발자가 작업할 때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기획 문서거든요. 이 스토리보드는 앞서 말했던 와이어프레임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디테일한 화면의 플로우나 기획, 개발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보통은 PPT나 PDF 등의 파일로 제작되어서 각 부서에 전달이 되고요. 줄여서 SB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플로 차트입니다. 플로 차트라는 말이 올바른 명칭이지만 플로우 차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플로우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전체적인 서비스의 프로세스와 동작 흐름들을 이렇게 도형이랑 화살표 등을 이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면에 진입했을 때 로딩 창을 먼저 띄운 다음에 로딩이 끝나면 로그인 유도 팝업을 띄우고 로그인 유도 팝업에서 아이디가 있는 회원들은 로그인 창으로 이동을 시키고 없는 회원들은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을 시킨다. 이런 전체적인 앱의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플로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토리보드는 각각의 화면들에 대해서 디자인이랑 개발 사항들을 상세히 나타낸 문서라면 플로우 차트는 전체적인 서비스 프로세스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번째는 목업입니다. 목업은 디자인 이미지를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목업을 통해서 실제로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보여질지 미리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로토타입입니다. 앞서 말한 목업이 멈춰있는 시뮬레이션 화면이라면 프로토타입은 실제로 서비스 화면처럼 클릭하고 페이지 이동하고 하는 등의 기능을 간단하게 갖춰놓은 시뮬레이션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디자이너는 디자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개발자는 개발 가능 여부랑 더불어서 기술적인 제약을 미리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좀 나아가 보면은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파악하고 서비스의 품질 또한 높일 수 있는 앱 개발 시 아주 필요한 주요 작업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사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용자가 서비스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는가, 접근성이나 가독성, 효율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모두 이 유저빌리티 안에 속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UI UX 따라하기 내용으로 스타벅스 로그인 화면의 문제점을 하나 짚어보고 새롭게 디자인하는 내용의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도 유저빌리티가 잘못 적용된 예시들을 찾아서 계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한 가지만 예시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다음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인데 그 회원가입 버튼이 사용성이 좋지 않게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해당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저빌리티는 기획, 디자인, 개발 등의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어포던스예요. 사실 유저빌리티랑 같이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그러나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이기에 함께 넣어놓았습니다. 어포던스는 사용자에게 어떤 행동을 유도하거나 특정 행동을 촉발시키는, 특정한 동작을 촉발시키는 그런 디자인 특성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인풋 박스에서 어떤 식의 내용을 입력해야 되는지 사용자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헷갈림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힌트를 주는 것, 이런 것과 두 번째로는 버튼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등이 모두 어포던스를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반응형이랑 적응형입니다. 반응형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적응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반응형은 한 개의 화면에서 접속한 기기의 화면 크기에 따라서 웹페이지가 맞춤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적응형은 웹용 화면이랑 모바일용 화면을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자가 접속한 화면 크기에 따라서 지정된 화면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반응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애플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화면이 줄어듦과 같이 사이트를 구성하는 레이아웃도 유동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웹용 주소랑 모바일용 주소가 이렇게 별도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웹에서 접속 시에는 이런 화면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어도 레이아웃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 시에는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이 늘어나도 웹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 폰트 사이즈나 아이콘 등이 모두 모바일 맞춤으로 제작된 화면이기 때문에 웹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는 웹용 화면과 모바일 화면을 따로 분리해 놓고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적응형 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 네이티브 앱과 하이브리드 앱과 그리고 모바일 웹 앱입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선 네이티브 앱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모바일 앱이에요. 안드로이드랑 iOS 등 각각의 운영체제에서만 동작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용 따로, iOS용 따로 제작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번거롭다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치만 현재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제작 방식이 이 네이티브 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운영체제에서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들을 이 네이티브 앱만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사용하는 앱 제작 방식으로 뽑힙니다. 그 다음은 하이브리드 앱이에요. 하이브리드 앱은 웹을 기반으로 제작된 앱이거든요. HTML 형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제작된 하나의 파일로 안드로이드랑 iOS 등 모든 운영체제에 대응할 수 있어서 빠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네이티브 앱에 비해서 각각의 운영체제들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기도 해서 접근성이나 성능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모바일 웹 앱은 앱이라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지 않아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랑 업데이트 또한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앱에 비해서는 성능적인 한계도 크고 오프라인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네이버의 앱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카메라 렌즈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웹앱으로 접속 시에 이 카메라 렌즈를 클릭하면은 앱을 다운로드하라는 이 팝업이 띄워집니다. 자, 드디어 열 번째네요. 열 번째로는 A/B 테스트예요. 이거는 사용자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테스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콘텐츠를 가지고 두 가지 버전으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각각 노출을 시켜본 뒤에 어떤 버전이 더 반응이 좋은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이나 구성을 많이 바꾸는 건 좋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버튼의 색감이나 위치 등 간단한 한 가지 요소 등에 대해서 변경해서 해당 요소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11번째로는 뎁스입니다. 깊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그냥 사이트의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트 맵을 기준으로 첫 번째 대메뉴는 원뎁스, 그리고 이 원뎁스 안에 속한 메뉴들을 투뎁스, 이런 식으로 깊이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어떤 페이지로 이동할 때 3뎁스 이상 들어가면은 사용자들이 길을 잃는다고도 해요. 그래서 기획을 할 때는 이런 걸 고려해서 기획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12번째로는 킥오프 미팅입니다. 킥오프 미팅은 프로젝트 시작 시에 초기 단계에 열리는 회의예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서의 담당자들도 확인하고요.
목표나 일정 등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잡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째로는 레퍼런스입니다. 참고 자료라고도 하죠. 디자인이나 기획을 하기에 앞서서 제작하려는 화면들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모아보는 것을 뜻해요. 다양한 레퍼런스 수집 사이트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핀터레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레퍼런스 사이트들은 별도로 있긴 한데 이거는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 14번째로는 디자인 QA예요. 이 디자인 QA는 디자인한 화면이 예상대로 구현이 잘 되었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 QA는 디자인이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개발이 들어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총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의 업체들에서는 아마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완료 단계에서 QA 때는 디자인이 일관성 있게 잘 작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개발 완료 단계에서 QA 때는 마진이나 컬러들이 디자인대로 잘 구현이 되었는지, 버튼이나 플로팅이나 이런 스크롤들이 의도한 대로 잘 반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UX적 용어들을 한번 차례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최대한 넣는다고 넣긴 했는데 빠진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UI 용어들은 별도로 또 정리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워있지만 마시고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이 용어들을 한 번씩 훑어주시면 출근 시간이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겁니다. 원활한 회의 참석과 의사소통을 위해 모두 화이팅 하세요.